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초면이신 분도 계신데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드리고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을 여러분이 내년도 10월 달에 시험을 보실 건데요. 그때까지 내년도 아마 10월 27일 토요일 날 이렇게 시험이 예상됩니다만은 그때까지 부동산 공법 이것을 담당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합격해서 가족 구성원에게 그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주인공에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호흡을 맞추셔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이때쯤이면 꼭 합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공법에 대한 그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를 가지고 정식으로 수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할 테니까 이 자료 일단 펴보시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기초적으로 필요한 법률적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살펴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수업은 50분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전개할 예정이고 마무리 짓는 시간은 1시 30분에서 1시 40분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계획 세우는데 참고하십시오. 자, 먼저 오늘 나갔던 유인물을 보시면 이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1차하고 2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2차 과목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2차 과목인데 문항수는 40문항이 출제되죠. 그리고 한 문제당 몇 점이 주어지냐면은 2.5점이 주어집니다. 이 과락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40문항 중 거기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16문제 이상 맞춰야 됩니다. 거기다 꼭 그 개수를 기억해 두시고요. 16개 이상은 맞춰야 일단 합격 여지는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100점 맞을 필요는 없고요. 맞을 수도 없고 이 시험이란 게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 20개 이상 맞히면은 나머지 20개는 좀 감각 주식들에도 한 30문제 맞지 않겠습니까? 4문제 추가되면은 24개 해서 60점을 획득하면 일단 대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을 해 나갈 수 있죠. 설령 60점을 공법에서 획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16개 이상만 일단 맞춰놓으면 합격의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5점, 80점. 그 법에서 좀 점수 획득해서 공법에다 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법 일단 과락 면에서 40점 이상 맞히면 2차는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참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담감 가지 마시고요. 이 공법을 공부할 때는 접하는 내용 모두가 다 생소합니다. 생소해. 태어나서 다 처음 접하게 되는 지식들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끈기 있게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쭉 함께 호흡 맞춰서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한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다 터득을 해서 합격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담당하게 될 과목 부동산 공법인데 2차 과목이고요.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하루에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볼 수 있죠? 알고 오셨죠? 바로 1차, 2차를 내년도 아마 10월 27일 정도 시험을 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날에 1차, 2차를 동시에 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1차는 몇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두 과목 민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2차 몇 과목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세 과목인데 편의상 4개 책으로 쪼개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몇 개요? 세 과목. 그래 제가 공법을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을 하겠습니다. 학자로 이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법하고 공시법, 이걸 합해서 한 과목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 과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겠죠? 세 과목이다. 그래 이 총 5개 과목 있잖아요. 5개 과목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1차, 2차 동시에 볼 수 있고, 그리고 과락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40문항이 출제됩니다만은 과목당 각각 다 몇 개 이상 맞춰야 일단 내년도에 합격자 반열에 껴들 수 있느냐? 다 16개 이상. 이렇게 최소. 어느 한 과목에도 16개를 못 맞췄다 그러면 그분은 탈락이죠. 알죠? 알고 오셨죠? 이거 누가 설마 하셨나요? 선생님 중에?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래. 이렇게 일단 16개 이상 꼭 맞춰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16개 딱 맞추면 40점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 일단 과목당 다 40점 이상은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는 1차 두 과목 가지고 바로 평균 두 과목 60점 획득하면은 1차 합격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 나름대로 동시에 준비한다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2차 일단 나놓고 1자만 이렇게 1차만 획득했다 점수를 그래서 합격했다 하면 2차 내년도 시험 봐가지고 그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1차는 그대로 1년간만 유효케해서 1차 그 다음 해 그러면 2019년도로 넘어가겠죠. 그때는 1차는 일단 면제되고 2차만 보아서 바로 합격자에 끼어들면 최종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면제받아가 2차만 봤는데 2차 또 탈락했다 그러면 다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도 똑같습니다. 과목당 16개 이상 꼭 맞춰야 되고 평균 60점 획득하면 2차 합격자가 되어서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에서 획득했던 점수 2차로 나머지 60점 평균 획득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걸 2차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 없다. 그리고 2차에서 획득했던 점수 60점 하고도 남은 게 있다 그러면 1차로 밀어줄 수 없다 이것도 알았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올해 1, 2차 동시에 준비하셨는데 1차 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근데 2차는 다 100점이었다. 그랬을 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 시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바로 이 시험을 대비할 때 정말 중요하니까 1차를 좀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게요. 내년도 시험 오기 전까지 1차는 계속 해야 돼요. 매일 1시간이 됐든 뭐 30분 됐든 매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야 이 시험을 1년 만에 단번에 합격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질 소지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 이게 1차 두 과목 평균 60점 했다면 1차 합격자, 그리고 이게 통과됐다 그러면 2차 이런 결과가 나오면 2차 합격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되어서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1차, 2차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담당할 과목은 공법이라 했습니다. 이 공법은 2차 과목이고요. 그리고 바로 사신왕이 출제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40만 원 모든 5개 과목 똑같습니다. 시간을 한 문제당 1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10분을 더 플러스해 줍니다. 그래서 50분을 주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래 올해부터는요 1차 두 과목을 동시에 100분 동안 보고, 그리고 일단 1차 시험 끝났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차를 바로 두 과목을 먼저 또 100분 동안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분 동안 이렇게 해서 시험을 올해부터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 50분 동안 시험 보는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간 부족함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남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는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을 빨리빨리 추려서 시간이 남는 경우 하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시간이 남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실력을 쌓아가지고 답을 추려서 시간을 남도록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 이 부동산법은요 이렇게 2차 과목인데 2차 과목이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차 과목 중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그 내용이 약간 버겁다 이렇게 그래요. 버겁다 이렇게. 왜? 내용이 태어나서 다 생소하니까 그렇습니다. 용어들 자체가 다 생소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수업 시간에 임하시면서 바로 수업 시간에 충실하시고 복습 위주로 일단 이렇게 따라하면 가볍게 다 터득해 나갈 겁니다. 이 부동산법은 6개 개별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항을 강제로 규율하고 있는 그런 법들을 묶어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 이렇게 해요. 그래 부동산에 관한 그런 공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개별 법률로는 대한민국에 130개가 넘습니다만은 그런 법률 중 우리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실무적으로 임할 때에 이 정도의 법적 지침이 필요하다 해서 130개의 개별 법률 중 6개만 추려가지고 그냥 부동산에 관한 공법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6개 법이 뭐냐? 이건 아셔야 되겠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이 부동산 공법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요. 보고 계시죠?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 있고요. 둘째,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총 6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좀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법률도 문항수가 똑같이 배정되어서 출제되는 게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문항수가 달라지죠. 문항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 6개 법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이 뭐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이걸 법의 이름 법명이라 하는데 이 법의 이름을 법명이라 하는 바 법명이 너무 긴 것들은 약칭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약자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이름이 기니까 도시정비법 이렇게 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 이 6개 법은요 다 무엇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 6개 법률은 다 적용 대상이 있는데 무엇이 적용 대상이 되냐? 부동산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 물건이 있다. 이 물건 바로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 인정되는 그런 수정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개별적 소유권이 인정되죠. 여러분이 바로 물건 가지고 있는 것 중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가방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들은 물건 중에서도 동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이 동산이 있고요. 뭐 함부로 저 시골에 있는 산을 이쪽으로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 건물을 아파트 들고 올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옮길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 하고 옮길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동사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이제 법 공부를 하니까 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슨 법에서 그 뜻을 규정해 놓고 있냐면은 민법 9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갔던 유인물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그 칸 오른쪽 칸을 보시면 부동산 뜻을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그 참고표 보고 계세요? 셋째 줄 오른쪽 칸 셋째 줄 부동산이란 뭐냐?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은 알아두셔야겠죠. 그걸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하고 그 다음에 동산. 그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뜻이 써졌습니다.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동산은 뜻이래요.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봐보세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다 뭐다고요? 동산. 그리고 부동산은 뭐냐?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있다 그랬는데 토지야 다 알겠죠? 설명 안 해도. 그쵸? 토지. 대한민국의 토지는 저와 같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약자로 국토 이렇게 표현해요. 국토. 그래 이 전국에 있는 토지 이걸 약자로 말한다고요? 국토 이렇게. 그래 이제 뭐 토지야 저걸 말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정착물이 무엇일까? 그가 토지인데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여기에 고정되어 있고 고차가 되어 있어서 함부로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 이걸 정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착물로서는 대표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그 외에도 뭐 나무인 수목도 있고 수목 그 외에도 뭐 교량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착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부동산 공법 할 때 6개 법률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그 부동산법 한감으로 시험을 한다 했는데 그 6개 법률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지하고 바로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바로 이게 뭐였습니까? 건축물이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법할 때 부동산은 토지 아니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토지 아니면 건축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다. 중개한다. 그때 중개 대상물 있지 않겠습니까? 중개 대상물 하면 대표로 이겁니다.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입니다. 이거 두 가지 있어요. 그 외에도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 물건 하면 바로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런 중개 대상물을 중개해 주게 되는 중개업자 바로 이 토지가 있다. A 거다. A 것을 B가 매수하려고 한다. 그때 B에게 바로 공인중개사는 중개할 때게요. 이 토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이용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법적으로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바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법적 검토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에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이 법률적 지식은 실무적으로도 아주 기묘하게 활용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험공으로서도 아주 중요하니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개할 때는 이런 토지만 가지고 중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축물도 중개를 하게 되겠죠. 그때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공법상 어떠한 이용제한이 가지고 있고 거래제한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역시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준 대가로서 중개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수수해 나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때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그러한 규제 내용을 법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들을 공부할 때 비록 처음에 접할 때는 그 내용이 다 추상적으로 느껴질지언정 그걸 현실에 접목시켜서 공부를 한다면 좀 흥미로운 그런 과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현실을 접목시켜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토지를 만났을 때 법적 어떤 이용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좀 이 법들이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부동산 공법할 때에 부동산하고 공법을 합성화시켜서 부동산 공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뜻을 무엇과 무엇을 말하는가? 토지하고 건축물 따위 생각하시고 그래 대한민국 법에서는요. 이 부동산을 크게 이원화시켜서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한 필지 토지가 있다. 이 토지 소유자는 A인데 여기에 들어서 있는 건축물 소유자는 B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하고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하여 소유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 서류가 있어요. 그걸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과거에는 토지 등기부 그랬습니다만은 용어를 바꿨습니다.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도 있고 건물권은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원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에 관한 바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용도 여러 가지 토지의 쓰임새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토지대장이라고 하고요. 건축물권은 건축물 대장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중개할 때는 이런 서류를 먼저 확인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 주인은 누굴까? 건물주는 누굴까?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야만이 속된 말로 중개인들이 사기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러한 서류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고 공법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공법할 때요. 공법은 이 대한민국 법 하면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다 아실 겁니다만은 대한민국 법기본을 크게 이원화시켜서 표현하면 두 개가 나눌 수 있다. 사법하고 공법. 사법하고 공법.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자 써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대등한 입장에다 설정해 놓고요. 그 사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사법이라 하죠. 그때 대표적인 사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대표적인 사법. 사법 뭐가 있을까요? 네? 궁금해서. 민법이 있어요. 민법 이미 수업 들으셨을걸? 안 들었나요? 네.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일반 사법이 되는 겁니다. 민법의 내용은
다 개인과 개인의 생활을 규정하는 법들이 다. 알겠죠? 그래 모든 그 일반 사인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법을 일반 사법 그래. 일반 사법. 일반법. 그리고 이 개인 사인 중에서도 상인 장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상인이란데 상인 그리고 그자들의 행위 상행위 그리고 그자들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상법이라 해요. 상법. 이 상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모든 개인과 개인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인과 상행위 이런 특정인 특정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런 법을 특별법 그래요. 그래서 민법이 일반법이라면 그리고 이 상법은 특별법적 이슈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이 상행위가 있었다. 상인의 그 건이 있었다. 상인과 관련된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됐다. 그때는 상법하고 민법 중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할까요? 상법. 상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면 일반법 민법을 갖다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적용한다. 이걸 준용 그렇게 표현해요. 준용. 자, 아무튼 민법과 그리고 상법은 사법이라 해요. 사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생활 관계를 대등한 입장에서 규례가지고 사익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는 법들을 말합니다. 그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참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공법은 뭐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이 6가지 법률을 공법 이렇게 합니다. 사법이 아닙니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법을 공법이라 하죠. 공법.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공익. 공익이 뭐냐?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법을 공법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공법도요. 그 유형이 많습니다. 헌법도 있고요. 들어보셨나요? 무엇도 있고요? 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형법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법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도 있고요. 이런 걸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공익을 실현해 나갈 때 주도로 누가 실현해 나갈까요? 각각의 개인들이 공익,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할까요? 아니면 그 주체가 따로 있을까요? 공익신의 주체. 공익을 누가 실현해 나가도록 이렇게 주도하고 있느냐? 공익신의 주체. 바로 우리 개인들은 이 개인의 이익심에 불타가지고 개인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 그의 이익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예컨대 이 국토인 토지가 있다.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종자본세이기 때문에 각각의 토지의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필지라고 하는데 딱딱 선이 그어졌단 말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A 거다, 이 땅은 B 거다, 이 것은 누 거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종자본세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의 필지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A 땅이다, 뭐 B 땅이다, C 땅이다, D 땅이다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다면 이 땅 각각의 필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도면이 있죠. 그 도면을 일반 토지는 지적도 이렇게 해요. 지적도. 뭐란다? 지적도. 산은 임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도면을 통해서 각각의 필지의 경계가 다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필지마다 소유자도 각기 다릅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이 땅 주인이다. 이다. 그러면 내 땅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해서 마음대로 거기다 모텔 지고 뭐 공장 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버리세요 라고 법에서 방치한다면 어때요? 각각 그 땅 주인들은 자기 이익만 위해서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전원주택을 건축해서 좀 살고 싶어서 그러면 전원주택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는 공장 연탄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연탄공장 사장님이가 돈 좀 벌더라 해서 연탄공장 나와가지고 땅 구입해서 연탄공장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텔에서 근무했는데 모텔상 돈 벌더라 그래서 나 모텔을 하나 지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파트 건설에서 근무했는데 아파트 건설에서 분양해서 보니까 돈 엄청 벌더라 나 아파트나 지어서 팔아먹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해버리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와서 전원주택 딱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땅 주인이 와서 바로 연탄공장 쳐버렸고, 이쪽 땅 세 필지 아파트 건설에서 사가지고 여기다 아파트 30짜리 쫙 건축해버렸고, 여기도 아파트 건설에서 땅 사서 아파트 쳐버렸고, 얘는 뭐 모텔 쫙 쳐버렸고, 그러면 어때요? 서로가 좋을까요?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을까요?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말이죠. 처음에 좋았는데 날마다 싸움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왜 내 일조권을 침해했느냐? 왜 연탄공장 연탄재가 나라고 해서 우리 집에 피를 입히냐? 이렇게 싸움을 걸고 싸움을 당하는 사람들 날마다 편할까요? 날마다 스트레스 쌓여서 죽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싸움을 거는 것도 힘들고요. 저녁 내 고민하고 가서 싸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감옥 갈까 안 갈까 걱정해야 되고, 싸움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 서로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개인의 이익만 위해서 이용을 하도록 한다면 불합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야 이렇게 싸움하지 말고 미리 이쪽은 상업용으로 쓰고 그래서 상가 짓고 여기는 주택으로 쓰고 여기는 공장료로 써라 이렇게 딱딱 나눠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역할은 누가 하느냐? 행정처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처. 그래서 공익신호 주체는 바로 행정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행정청이라는 용어 나옵니다. 행정청 하면은 알아두세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셔요. 행정청 하면 뭐다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 공법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 법공부 다 마찬가지. 다 영어가 생소하고요. 하나하나를 놓치버리면 연결이 안 돼서 막막해져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잘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겸손한 뭐 내가 많은 거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법. 좀 나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다. 백지다 백지.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자기 걸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행정청 하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래 이네들이 바로 미리 야 여기다가 바로 상업적이다라고 칭해주면 우리는 그 땅 구입했을 때 상가 건물주로 건축해야 되고 규제받습니다. 함부로 공장 못 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거적이다 그러면 주택만 지도록 규제받아요. 이래야 합력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주택 쫙 들어가게 하고 여기는 상가 쫙 들어가게 여기는 공장 쫙 들어가게 여기는 보존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누가 한다고요?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청에 의한 행정작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래서 공익을 보호해 나가는 법들인데 그 법을 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공익정책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공법 중에서도 부동산 행정법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 행정법. 그래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자 하는 6개 법률은 공법은 공법인데 공법은 종류가 헌법도 소송법도 형법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 법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법은 무슨 법에 해당하냐? 부동산 행정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셔요. 부동산 행정법. 부동산 행정법. 그리고 이제 이 행정 주체가 우리가 가지게 될 이런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여 규제를 합니다. 규제. 이용 규제, 거래 규제. 규제를 해서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은 공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법들은 다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규제, 규제. 야 이것은 상업용으로 써라, 이건 공업용으로 써라, 이것은 주택으로 써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요.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알아서 건축해서 써버리세요라고 한다면 각각 개인이 생각했을 때 좋을성 싶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법에서 규제하지 않았어요. 건축물 알아서 건축해서 써버리세요. 그랬더니 땅 조그만 원 사가지고 50층 아주 쫙 올려버렸어요. 50층. 알아서 올렸어. 근데 태풍 와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옆집까지 다 붕괴되고요. 지진이 발생해서 다 죽는다. 그럼 어때요? 좋을 게 없잖아요. 역으로 옆집에 건물이 50층 올라가서 우리 집에 1층인데 덮쳐버렸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러면 좋을 게 없잖아요.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할 때도 규제를 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딱하게 이 법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규제. 그래서 감안하고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규제할 때 누가 규제를 할 수 있는가? 행정청에서도 누가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짝짓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가?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해 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토지를 이용하도록 또 규제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그 법이 무슨 법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터득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부동산 하면 일단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공법하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시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을 공법이라 한다. 그 공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법들은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행정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정청이 뭐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한다. 알아주셔야 된다. 행정청 하면 누구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행정청의 반대말이 뭘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행정청의 반대말. 반대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행정청이 아닌 자. 반대말이잖아. 행정청이 아닌 자. 이걸 약자로 뭐라고 하냐? 안일비에서 비행정청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비행정청. 안일비에서. 그래서 앞으로 공법 공부할 때 행정청 하면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다 뭐라고 한다고요? 비행정청. 이렇게 용어를 좀 미리미리 익숙하게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가지게 될 토지 아니면 또 이미 주어져 있는 토지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 뭐 국가가 하고 지자체 한다 했는데 국가 막연하잖아요. 국가가 뭐야? 바로 이자들이 하는 행위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바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이 지금 18명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법에 근거해서 일련의 행위를 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알겠죠? 누가 어쨌다고요?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그리고 장관들. 그네들이 했던 일들은 누가 한 걸로 본다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냐? 자, 대통령. 또 누구?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 각 부가 대한민국 18개 있는데 뭐 우리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될 부동산 하면 바로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다 그랬고 그 토지는 전국의 인터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전국의 인터를 약적으로 하냐? 국토를 한다. 이 국토를 총 책임지는 부가 있다. 그 부를 뭐라고 하냐? 국토교통부를 한다. 이렇게 하셔요. 뭐라 한다? 국토교통부.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관. 등등 해서 이런 부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다고 그랬나요? 제가? 몇 개 있다? 18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하나 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8개가 있어요. 그러면 장관도 몇 명 있을까? 시험에 안 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공법이 쉬워지는 거든. 장관도 18명 있어요. 그런 장관 중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둘 때 누가 많이 나오냐? 해양을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 바다를 해양이라 했죠? 바다를. 그 다음에 국토대에서 이루어지는 업이 있습니다. 농업도, 임업도, 축산업도 있잖아요. 그걸 관장하는 부가 있습니다. 그걸 약자로 농업, 임업, 축산업, 여기서 생산하는 식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런 장관이 또 나와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책임지고 있는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가 있는데 종전에는 행정자치부 그랬는데 용어를 바꿨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이런 장관들. 이네들이 하는 것들이 다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걸 규제한다 그 말입니다. 규제한단 말. 그런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자들 중에서도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누가 많이 나오냐 국가를 대표해서 누가 많이 나올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누가 많이 나온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처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시도를 관장하고 있는 대장들을 시도사라 그래요. 시, 군, 구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이네들이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시도사, 시장, 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이런 행정청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오고 시도사 나오고 시장수 구청장이 나올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엄청 많이 나.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국토교통부 하는가 이것은 시도사 하는가 이것은 시정수 하는가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엮어서 가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알겠죠? 자, 그래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다. 국가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국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하면 누가 하는 것이다? 지자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네들이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가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와 건설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그런 법을 행정법이라는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행정법은 바로 부동산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행정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행정법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행정부의 조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행정청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 그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법 공부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법 규범을 정확하게 체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따 그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 부동산하고 공법에 대한 뜻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법률 한 과목으로서 부동산공법에서 40만 원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6개 법률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개 법률. 자, 이 6개 법률 중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었나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건축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일체화시켜서 하나의 부동산을 다룬다. 별개의 부동산을 다룬다. 대한민국은 별개의 부동산을 다룬다고 했죠. 토지하고 건축물은. 이때 토지하고 건축물 중 양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있는 토지인 부동산하고 그 위에 건축물하고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 뭐가 더 많습니까? 토지가 훨씬 많죠. 전국에 있는 토지 그 위에 건축물은 하늘에서 보았다면 바로 1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비교하면 전국에 있는 토지가 훨씬 많고 건축물은 1배에 불과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가 전국에 있는 토지요. 거기에 매미가 붙어있다 그러면 매미는 건축물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만큼 양적으로 이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중 대표적인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건축물. 자, 그래 이 6가지 법률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과목으로서 공부한다 했는데 이 6가지 법률 중 이 건에 대하여 저게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시 규제에서 공공분유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하여 그리고 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우리 부동산법 아까 몇 문제 나왔습니까? 총 40문항. 근데 이 법률에서는 몇 문제 나오냐? 12문제 나온다. 가장 중요. 그래 이 법은 적용 공간이 어디냐? 적용 공간이 어디입니까? 국토란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국토 앞으로 공법 공부하실 때 국토하면은 북측에 있는 땅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북측은 국토에서 빼버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가면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토 규정.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에 있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영토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영토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토를 공부하고 있어요. 국토. 뭘 공부하고 있다고요? 국토. 천국인 토지를 공부하고 있다. 남쪽에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법의 효력은 휴전선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못 미치고 있습니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그 효력은 남쪽에 있는 땅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국토하면 남쪽 땅만을 상정해서 접근하면 된다.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중개한다. 중개 대상물이 나왔다 라고 합시다. 그때 여기 지역에 있는 땅만 중개 대상물로 삼고 법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중개 대상물로 삼아서 중개를 해 나가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 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 물건으로서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그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요.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위는 전 국토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이때 이 토지에 대하여 바로 법적으로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가 이걸 검토하고자 할 때는 무슨 법을 잘 알아두셔야 그걸 확인할 수 있냐? 이 법.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 규제해 나가기 위해서 야, 이 땅은 상업지역으로, 이 땅은 주거지역으로, 이 땅은 뭐 공업지역으로, 이 땅은 녹지로 이용해라 라고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 법입니다. 이 토지용을 규제할 때에 행정청에서 규제합니다. 아까 국가지자체, 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그네들이 이용 규제를 할 때 무턱대고 규제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가지고 공익을 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6개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법이요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최소 10개는 맞춰야 공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은 공부해도 잘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 이 법은 바로 12문제 나오면 10문제는 맞추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또 수업 시간에 잘 임하면 충분히 10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또 다른 부동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토지 말고 건축물 있죠. 자,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 사용, 사후 관리할 때 규제해서 공인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건축법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건축법. 그래 건축법이 맞죠. 이 6개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오는데 이 6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 뭐냐? 건축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법 몇 문제 나오냐? 7문제. 7문제 나면 뭐 많이 맞히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3문제, 4문제 맞추면 대단합니다. 이것은. 이 건축법은 이런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를 해놓고 있는 법이 건축법인데 이 건축물도 쓰임새, 용도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주택, 어떤 것은 공장, 어떤 것은 뭐 숙박시설, 어떤 위락시설 뭐 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창고 뭐. 그걸 건축물로 쓰임새에서 용도라 하는데 용도 분류표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29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29가지. 그런 건축물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고자 하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이런 법을 일반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법. 그런데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이런 건축물 중에서도 용도가요. 쓰이는 용도가 주거용이 있어요. 주거용.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이 뭐라고 하냐? 주택 그래요. 주택. 주택. 주택이 있어. 이 주택도 바로 구조적으로 이 주택인 건축물이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여기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그걸 단독주택 이렇게 해요. 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인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구분된 공간마다 이렇게 구분된 공간마다 이렇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걸 구분소유권인데 하나의 주택 건축물의 소유권이 2개 이상 인정되면은 그건 공동주택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주택. 뭐라 한다고요? 공동주택 이렇게. 그래 주택은 크게 단독하고 공동이 있어요. 모든 국민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뭐 숙박설도 아니고 뭐 공장도 아니고 주택 아니겠습니까? 의식주가 있어야 우리가 생존해 나갔으니까. 그렇죠? 의식주. 그래서 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서 특별히 제정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주택법 이렇게 표현해요. 5번째 나오죠. 5번째. 그걸 말한다고요? 주택법. 이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할 때요. 한두 채 건설 공부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한두 채 건설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바로 대규모 주택을 단독이 됐든 공동이 됐든 최소 한 집 두 집을 단독주택은 호란 말씀인데 30호 이상으로 공동택은 세대란 말씀인데 30세 이상으로 또 이런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필요한 땅 대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대지를 조성할 때 그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런 대규모 주택 건설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사업을 할 때 바로 적용을 하자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31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주택. 그럴 때는 건축법이 시킨 대로 해야 될까? 주택법이 시킨 대로 해야 될까? 주택법이. 앞으로 이제 주택법 공부할 때는요. 규모가 떠올라야 돼요. 최소 몇 개? 31만. 그래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이렇게 단독택을 봐보세요. 이게 단독택이다. 하나, 둘, 셋. 이 정도 3개 만들어서 판다든가 자기가 뭐 형제끼리 나눠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건축법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요. 건축법이 시킨 대로 건축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쫙 해서 한 번에 짜장 해가지고 30동 이상을 지으려고 한다. 그때는 무슨 법이 시킨 대로 해야 한다고요? 주택법. 건설할 때도 주택법이 시킨 대로 하고 건설해서 공부할 때도 자기가 건설했다고 해서 돈 많은 친구한테 그냥 20개 팔아먹어버리고 한 명한테 이렇게 하지 못해요. 공급할 때도 규제받아요. 무주택 세대기에 우선 공부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주택법이야. 또 이제 사후적으로 관리할 때도 바로 규제받아요. 관리사무소장인 이 주택관리사 보호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이렇게 규제받아요. 이렇게 대규모 주택건설과 그리고 공급할 때 특별히 규제를 하자는 법이 있다. 그 법을 뭐라고 하냐? 주택법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 이 주택법은 부동산 중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통점을 띠고 있어요. 건축법과 주택은 다 건축물인데 이 건축법은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주택 중에서도 대규모 주택 건설인 20이 아니라 31만 이런 대규모 주택 건설을 하게 될 때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다. 그걸 주택법이라 한다. 이런 법을 특별법이라고 그래. 특별법. 뭐라 한다고요? 특별법. 그래. 주택법하면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 주택법하면 최고 몇 개가 떠올란다고요? 31만. 앞으로 이제 다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요. 이 단독택을 10동만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고 싶다. 그러면 무슨 법 들어가면 될까요? 건축법. 좋아요.
근데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단독택을 바로 40개 정도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고 싶다. 그러면 무슨 법을 시키더라 해야 되냐? 주택법. 주택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래도 또 그 부족분이 있다. 더 추가로 뭘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법에 따라 또 규제를 받느냐? 건축법. 건축법도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일조권 확보 문제 같은 거. 아무튼 이런 공통점을 띠고 있어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다 건축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토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계획미라는 법이라고 그랬죠. 이 법의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약조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국토인 토지는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주택법도 7문제가 출제됩니다. 7문제. 7문제. 근데 이 주택법은요. 양이 공부를 해야 할 양이 대폭 축소되어 있어요. 주택법 양이 원래 이렇게 많았다면 여기 있는 내용 중 일부를 빼가지고 다른 법을 만들어서 그걸 넘겨버렸어. 뭐 공동택관리법 몰라도 되는데 또 일부 내용을 주거기본법에서 만들어서 그걸 넣어버렸어. 빼내버렸어. 일부 내용을 또 빼내가지고 바로 주택도시기준법 해가지고 그걸 빼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주택법의 양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근데 문항수는 7문제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주택법은 전략 그 법률로 삼아서 점수를 몽땅 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주택법. 내용이 얼마 안 돼요. 내용. 간단해. 내용. 그래서 7문제 나면 최소한도 5문제 이상 맞추도록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올해도 5문제 이상 맞추게 그럼 다 그렇게 출제를 했고 또 점수를 획득했을 거예요. 수험생들도. 그래 이 주택법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7문제. 최소한도 몇 문제 이상 맞추면 좋겠냐? 5문제. 그러면 이제 5문제 맞췄다고 가정하고요. 건축법 3문제 뭐 7문제 3문제만 맞췄다. 그러면 5문제 3문제 하면 8문제. 여기 아까 10문제 맞았다. 그러면은 18문제. 그러면 사실상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공법에서 할 일은 18문제. 그러면 일단 과락 면했죠. 그리고 18문제 정확하게 답을 추렸다면 나머지 몇 문제 나왔습니까? 22문제 남았잖아요. 22문제는 감각적으로 뭐 이렇게 몇 개 찍고 하면 또 한두 문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볍게 일단 50점은 획득할 수 있어요. 50점. 50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는 바로 크게 도시 공간하고 시골에 농지 공간이 있어요. 농지 공간. 농지. 그리고 산지도 있죠.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어서 중개활동할 때는 바로 중개 대상을 꼭 도시에서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농지 또 시골에 있는 산지도 중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중개활동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사든 어쩌든 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때 이런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허벌판을 싹 논바 산을 야산을 밀어가지고 새로 도시를 건설해요. 판교 신도시, 세종시, 그 다음에 뭐 저 내포 신도시라든가 혁신도시 요즘에 이런 것들. 그때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이걸 개발한다 그래요. 최초로 다시 만든 걸 개발합니다. 땅을 밀어가지고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이걸 개발한다.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논바 산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개발하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건물이 들어서겠죠. 그러면 도시화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 개발하게 될 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걸 도시개발법 이렇게 도시개발법.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어서 중개활동할 때는 이런 사업장 안에 있는 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땅. 이 땅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이걸 검토해서 중개인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때는 무슨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그래 이 도시개발법에 하여 이렇게 허벌판인 땅을 바로 싹 밀어요. 밀어가지고 예쁘게 도로 사이사이에다 넣고 그리고 바로 여기다 뭐 청사 넣고 또 여기다 터미널 넣고 여기다 아파트 단독택 용지 뭐 등등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쾌적하게 조성하죠. 이럴 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해요. 이때
이 안에 여러분 땅이 있었어. 개발하기 전에. 논밭이 있었다. 근데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예쁘게 이렇게 한 필지를 다시 받아갔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종전 땅 대신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주는 땅, 이걸 이렇게 표현해. 뭐라 한다고요? 환지. 바꿔줄 환. 땅 진짜. 종전 땅 대신 개발해서 새 땅 줬다. 이걸 환지라. 이렇게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땅을 아예 그냥 땅 주인한테 보상 처리하고 땅을 싹 넘겨받아서 한국 토지 등사라든가 여기서 다 넘겨받아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어. 이때 땅 넘겨주라 그랬는데 일단 좋게 협의 양도해 주세요. 땅값 얼마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땅을 넘겨받습니다. 근데 일부가 극렬 반대해서 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돈 준다고 해도. 그럴 때는 그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재산을 뺏어야 되겠어. 그걸 수용이라고 그래. 수용. 뭐라 한다? 수용. 이런 수용 방식. 이걸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이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절차를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 시행을 하게 되는 장소의 지정 문제. 이걸 도시개발구역 그렇게 표현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규모 등등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될 시행자 그리고 시행 방식 그리고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으로서 이런 사업장 안에 땅을 거래해 줄 때는 중개를 해줄 때는 무슨 법을 잘 알아야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냐? 도시개발법.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국토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여기 봐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의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의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이게 국토인데 국토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런 법을 일반법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은요. 도시개발법은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바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여기 세종시 건설하겠다라고 먼저 장소를 지정해요.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지정해. 판교 신도시 개발하겠다 해서 지정해. 이걸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도시개발법이에요. 이런 법을 특별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뭐라고 썼다고요? 특별법.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빨간 부분에서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도시개발법도 적용되고 국토 일부니까 무슨 법도 적용되겠습니까? 국토개법도 적용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 부분에서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도시개발법하고 국토개법 양 법 중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할까? 오, 특별법 우선원칙이 적용되니까 도시개발법의 내용을 먼저 정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바로 나머지 사항은 국토개법을 끌어다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아파트인 주택, 상가인 건축물, 뭐 공장인 건축물이 들을 수 있다. 공업도시 만들어가지고 이때 이렇게 건물이 탄생됐다 합시다. 탄생돼서 사용했다. 사용한 지 30년, 40년이면 이게 노후 불량화되죠. 뭐라 한다고요? 노후 불량화. 이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을 다시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걸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세우면 재건축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것을 부시고 다시 세우면 재개발을 하고 그리고 달동네를 뜯어오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좀 특별히 적용하겠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해요. 그래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무슨 법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은 그 양이 아주 복잡하고 방대해서 올해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 2월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 개정된 내용을 보면 올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개정이 됐고 양도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법이 정비법이 되었어요. 정비법 아주 쉽게 간편하게 개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 정비법에 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법은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각각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6문제가 출제되는데 최소한도 3문제 맞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문제. 그래 여러분이 이 여기가 지금 재개발 사업장이다. 재건축 사업장이다. 여기에 땅하고 건물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넘겨주려고 걸고 팔라고 걸고 그걸 살라고 한다. 그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중개사한테 그거 의뢰받아 살려고 할 때 내가 이걸 넘겨받으면은 그 재개발 사업 조합에 조합이 돼가지고 다음에 사업 끝나고 나서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물으면 여러분이 답변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슨 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알아둬야 되냐? 정비법, 도시및 주거환경법. 이거 모르고는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중개업을. 자격증만 있지 들여서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나무 재산을 몇 억짜리 이렇게 중개해 주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냥 꽝되게 만든다. 재산 손을 입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래 깨끗하게 중개업을 수행해 나가려면 이런 법적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지를 여러분이 시골에 있는 농지를 중개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 이 농지 소유 제한도 있고요. 농지 소유 상한선의 제한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중개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법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농지법은 출제 문항수는 적습니다. 몇 문제 나옵니까? 2문제. 2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맞춰야 돼요. 올해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2문제 다 맞추게끔 수업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던 내용만 2문제 다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나왔어요. 올해는 매년 한 문제는 쉽게 나오고 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올해는 동시에 2문제 다 쉽게 나와가지고 아마 올해 수업에 열심히 나왔던 분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 몇 문제만 맞추면 대성공이냐? 한 문제. 그래 여러분이 중개할 때 농지를 중개하게 된다. 그때는 무슨 법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해서 설명해 주면서 중개를 한다고요? 농지법. 이제 산을 중개해 주려고 한다. 산. 그때는 산지관리법이 있어요. 뭔 법 있다고요? 산지관리법. 근데 이건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과거에 우리 공인주사 시험 과목의 일종인 부동산 공법에는 이 법도 시험법에 집어넣었어요. 그 탄력적으로 그 법률을 조정합니다. 과거에는 9개 법률로서 부동산 공법에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봤어요. 9개.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공부량이 많아서 벅차 죽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지금은 빼버렸어요. 이걸. 편의상. 그러나 여러분이 중개사 합격해가지고요. 중개업을 수행해 나가게 될 때 임야를 중개할 필요가 있다. 임야를 중개해야 되겠다. 산지. 그때는 무슨 법을 좀 개별적으로 혼자 공부해서 좀 정확하게 법적 지식을 쌓아야 되냐.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좀 공부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이건 시험 공부로서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부했는데 지금은 시험법에 안 해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법제처로 들어가면 돼. 법제처. 알겠죠?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법제처.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산지관리법은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쉬었다 하겠는데 미안합니다. 너무 길어서 이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산지 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산지관리법을 하겠는데 전국 산지는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될 때요. 보존할 건 보존 조치 취하고요. 나머지는 개발을 법적으로 허용받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이용할 때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원화됐어요. 이건 보존, 이건 개발. 개발해도 되고 이건 보존해야 된다. 규제. 이때 여기 산이 있어요.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을 산질합니다. 바닷가가 있어. 모래사장이 있고 바다가 있어. 그래 여기 마을이 있고 농경지가 있고 이렇게 취락이 있고 여기는 쭉정이만 자라고 있는 산이에요. 나무 잘 자라고 있어. 근데 이 산에 나무가 잘 자라게 됨으로써 여기 바닷가에서 소금물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연분이 함유된 바람이 날아와서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여기 주택가에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모래가 섞여서 바람이 날아가지고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모래도 날아와서 농경지를 막 뒤엎어서 피해를 입힙니다. 농가에도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잘 자라가지고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적으로 봤을 때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땅 주인은 A입니다. 그때 이 A라는 산 주인이 이걸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 법에 근거하여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바로 산림청장께서 이건 개발 못합니다 라고 법적 절차 딱 걸쳐서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개발 못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걸 보존산지라 해요. 알았어요? 이것만 알았어요. 뭘 한다고요? 보존산지, 보존산지, 보존산지다라고 딱 중시하면 이 산지는 함부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사는 산인데 개발을 그냥 법적으로 허용해도 되겠다 싶으면 나눠버리면 돼요. 이런 산지를 뭐라고 하냐? 준보존산이란다. 이렇게. 뭐라 한다? 준보존. 이것만 딱 알았어요. 자, 산지 관리법에 하면 전국 산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하나는 뭐? 보존산지다라고 지정하고 있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준보존산이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 개발하기 쉽다? 준보존산지. 여러분이 중개할 때에 이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5억을 들고 와서 중개사님한테 토지 매수하려는 의뢰인이 나 투자 목적으로 산을 좀 사놓고 싶으니까 개발 가능한 산지 있으면 좀 중개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산을 보존산지에 해당하는 산지를 중개 중에 놨겠습니까? 준보존산지에 해당하는 산지를 중개 중에 놨겠습니까? 준보존산지. 알겠죠? 이런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공법을 공부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산이 보존산지일까? 이 산이 준보존산일까? 이걸 확인하고 싶다. 확인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그 토지의 주소하고 지번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 공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도록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라고 확인하면 돼요. 이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이건 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 그때는 항상 토지 만났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주소, 지번 정확하게 알아서 무엇을 발급받으면 알 수 있다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것은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무하는 시군구 민원실에다가 제출하면 바로 발급받습니다. 1,000원, 뭐 2,000원 내라 그러면 내면 돼요. 알겠죠? 그래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바로 인터넷 토지 이용 규제 그 기본 서비스 코너가 있어요. 거기 딱 클릭해가지고 거기다 주소하고 집은 딱 내면 딱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땅을 좀 사고 싶다든가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이용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